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의 답을 터득하다 아답터 채널의 민규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3번째 시간인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까지 해서 DNN, CNN, RNN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요 모델의 마지막인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오토인코더는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신경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CNN에서 오토인코더의 구조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디서 공부를 했어요? 세그멘테이션 할 때 이 세그멘테이션 기본 구조가 오토인코더의 기본 구조와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세그멘테이션을 하면서 오토인코더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오토인코더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토인코더의 기본 구조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선 오토인코더는요, 데이터가 인풋이 들어오면요, 신경망을 거치면서 점점 데이터의 크기가 줄어드는 형태를 갖습니다. 줄어드는 형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나면요, 다시 반대쪽에서는 데이터의 형태를 다시 키우면서 복원하는 형태가 돼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런 특징을 갖는 게 이 오토인코더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때 제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건데, 저한테 O라고 적힌 손글씨 데이터가 있어요. 이 이미지 데이터를 투입을 하고 나면요, 얘는 점점 데이터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여기서 특징만 추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추출된 특징을 다시 복원해서 아웃풋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인풋으로 들어왔던 이미지를 그대로 복원하는 형태의 구조가 됩니다. 즉, 아웃풋은 인풋을 재구조화하는 형태가 돼요. 여기서 용어들을 한번 보면요, 왼쪽에 데이터를 점점 압축시켜서 추출하는 부분을 인코더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가운데 추출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레턴트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잠재 공간, 한국말로 하면 잠재 공간이라고 하고요. 혹은 다른 말로는 컨텍스트 벡터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고, 코딩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합니다. 혹은 레턴트 벡터, 잠재 벡터라는 단어도 사용을 해요. 이 부분을 부르는 용어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얘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얘가 정말 오토인코더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거고요. 저희는 그래도 이 많은 용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레턴트 스페이스, 잠재 공간이라고 지금부터 수업 시간에는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다른 책에서 콘텍스트 벡터, 코딩 이런 식으로 나와도 다 똑같은 레턴트 스페이스를 지칭하는 거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레턴트 스페이스에서 추출된 특징을 다시 복원하는 이 부분을 디코더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인코더는 데이터의 특징을 압축하여 추출하는 부분이고, 레턴트 스페이스는 추출된 특징, 그리고 디코더는 특징을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토인코더의 이런 구조는 알았는데, 인풋으로 들어간 걸 다시 복원을 하는 이런 형태의 신경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한 강의를 가지고 수업을 듣고 배워야 하냐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간단한 오토인코더의 활용은요, 사실 압축의 개념이 있습니다. 압축의 개념이 있는데, 제가 이 O라고 적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얘가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오토인코더라는 기계에다가 이 O 이미지를 넣으면 얘가 레턴트 스페이스에서 추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는 엄청 무거운 이미지였는데, 여기는 아주 가볍게 두 개의 정보만으로도 제가 O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추출된 레턴트 스페이스를 가지고 가벼워졌으니까 이걸 제가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요,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가지고 있는 O 이미지 나한테 좀 보여줘 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이 이미지가 없어요. 이 이미지는 집에 있습니다. 무거워가지고. 근데 내 주머니에는
이 레턴트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레턴트 스페이스를 디코더라는 기계만, 인코더가 없는 이 디코더라는 기계에다가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하면요, 이 디코더라는 기계가 이 O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죠? 즉 내가 가진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들고 다니다가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압축하는 가장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미 머신러닝 파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차원 축소에서 PCA라는 거에서 공부를 했어요. 자, 이 PCA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이 PCA는 선형 압축을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토인코더는요, 이 오토인코더는 비선형 압축도 가능을 하다는 거예요. 굳이 선형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토인코더가 이런 압축에 사용이 된다라는 게 중요했으면은 이미 제 강의 자료에 이걸 넣어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필기만 하고 넘어가고 있죠. 왜냐면 오토인코더는 현재는 압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압축과 관련된 알고리즘이 지금 개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굳이 오토인코더로 압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즉 압축을 하기 위해서 오토인코더를 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오토인코더 왜 중요하냐? 자, 제가 엠리스트 데이터셋, 손글씨 데이터셋을 0부터 9까지 이미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한 10,000장, 20,000장, 30,000장, 한 60,000장, 100,000장 학습을 시켰어요. 오토인코더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레턴트 스페이스 이 부분만 딱 추출을 해볼 겁니다. 이 부분만 추출을 해봤더니 지금 제가 추출할 때 특징 하나는 x1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x2라고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x1과 x2를 시각화해서 그려보면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게 뭐냐면요. 0은요. 0끼리 모여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은 1끼리 모여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은 6끼리 모여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사한 데이터들은 레턴트 스페이스에서도 유사한 분포를 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오토인코더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고 나서 그 오토인코더에서 레턴트 스페이스만을 뽑아가지고 확인을 하면은 유사한 애들은 특징이 추출돼서 모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나 0은 다르게 생겼어요. 하지만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동그랗고 가운데 비어있다 라는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이 여기에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징이 도대체 왜 중요하냐 라고 보면요. 레턴트 스페이스를 수정하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 가능하다. 이 특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토인코더에서. 자,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제가 여기에 6이 이렇게 6이 모여 있잖아요. 그쵸? 여기 6이 모여 있는데 이 6 모여 있는 데서 내가 이렇게 점을 하나 찍습니다. 이 점을 하나 찍은 다음에요. 이 점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엠리스트 손글씨 데이터셋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이 분포를 보고서 요 x1 요 좌표 그리고 요 x1 좌표 그리고 요 x2 좌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 레턴트 스페이스의 값을 이제 디코더에다가 태워요. 디코더에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6과 비슷한 어떤 이미지가 튀어나오겠죠. 하지만 이 6이란 이미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가 아니고 새로 생성된 이미지인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6의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왜냐면 이 6이라는 분포에 있는 곳에 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디코더에 넣었기 때문에 6이라는 이미지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 때문에 오토인코더는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 가능하다 해서 생성형 AI, 요즘 너무 핫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성형 AI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생성형 AI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게 이 오토인코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오토인코더는요, 레턴트 스페이스를 알아서 찾아주는 비지도 학습이에요. 레턴트 스페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린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자기 자신을 만들도록 학습을 하다 보니 알아서 이런 분포를 그리는 레턴트 스페이스를 찾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인코더는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토인코더가 어떻게 생성형 AI를 만드는지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알았으니까 어디서 많이 쓰이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이미지 복원 및 생성에서 많이 쓰이겠죠.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에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를 넣고 나서 거기에 레턴트 스페이스를 조작을 조금만 하면 노이즈가 없는 이미지가 튀어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의 특징을 학습한 다음에요, 그 학습된 레턴트 스페이스를 좀만 변형을 시켜주면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연어 처리도 마찬가지고, 단어나 문장을 학습해서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혹은 오토인코더를 그대로 태워서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시스템 같은 것도 활용이 가능해요. 내가 구매한 내역을 학습하거나 혹은 내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많이 봤는지 학습을 해서 그 레턴트 스페이스를 가지고 그 레턴트 스페이스를 조금만 변형하면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영상을 추천해 줄 수 있겠죠. 이런 곳에 오토인코더가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토인코더는 그냥 단순히 DNN 구조로만 만들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 CNN과 RNN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CNN 구조 기반의 오토인코더도 만들 수가 있고요. RNN 기반의 오토인코더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CNN 기반의 오토인코더는 이미 세그멘테이션 때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컨볼루션 레이어랑 풀링 레이어로 데이터가 줄어들고 나면요, 이미지 크기가 줄어들면 다시 레턴트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언플링 레이어와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레이어로 다시 이미지를 키워주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RNN 기반 오토인코더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에 셀들이 들어가는데 이 셀이 LSTM일 수도 있고 GRU일 수도 있고 혹은 바닐라 RNN일 수도 있고 뭐 바이디렉셔널 RNN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셀들을 묶어가지고 인코더로 구성한 다음에 레턴트 스페이스를 태워서 디코더로 나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될 수 있죠. 문장이 들어가서 레턴트 스페이스를 만들어주면요, 이 레턴트 스페이스를 조금만 변형을 해주면은 여기에 새로운 문장이 튀려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혹은 이런 구조도 가능할 겁니다. 여기에 한국어를 넣어줘요. 한국어로 넣어주면 쭉 지나간 다음에 여기서 바로 영어로 번역해주는 형태의 오토인코더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가 우리가 이전에 RNN을 자연어 처리에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복잡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오토인코더의 구조가 결합되면 자연어 처리에 충분히 활용이 많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로 활용한 자연어 처리는 다음 시간에 제대로 공부를 할 거고, 지금은 그냥 익숙해지시라고 설명만 잠깐 드린 거예요. 어쨌든 넘어가서 이런 오토인코더를 구성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여기 데이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점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해서 20개를 디코더를 태워서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하나, 둘 해서 20개 정도를 활용해서 디코더를 태워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총 400개의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400개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 이런 형태가 그려집니다. 여기 0 부분은 뭐예요? 이렇게 0 생성되는 애들은 이 부분인 거고, 1 이렇게 많이 그려지는 애들은 여기 이 부분인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이미지들을 보면은 어때요? 요 부분 3인지 9인지 애매하게 생성이 되죠. 어디 부분이에요? 요 얘네들이 3이고
여기가 빨간색이 9잖아요. 요 경계성에 있는 애들은 이미지가 이상하게 생성됩니다. 즉 일부 데이터는요 숫자라고 볼 수 없는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요, 얘는 인풋과 비슷한 형태의 이미지밖에 생성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창의적이게 생성을 하려고 해도 창의적이게 생성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인풋으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학습된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VA나 간과 같은 개선된 모델을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성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생성 모델은 이런 VA나 간 말고도 뭐 다양하지만 가장 유명한 이 VA나 간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오토인코더로 뭔가 만들고 싶으신 분들도 이 VA나 간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VA와 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수학적으로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VA는 뭐냐면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고 불러요. 자, 구조는 일반적인 구조와 흡사한데 여기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인코더는요 인풋의 데이터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인코더를 통과하면요 그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요.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레턴트 스페이스에 가면요, 이 레턴트 스페이스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그대로 레턴트 스페이스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노이즈를 샘플링해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공간을 생성합니다. 이 표준 편차 평균을 그대로 레턴트 스페이스에 사용을 하면은 이미 배운 오토인코더와 다를 바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투영시키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노이즈를 약간 줘서 변형을 살짝 시켜줍니다. 레턴트 스페이스를. 그때 이 잡음을 띄는 거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하고요. 얘가 레턴트 스페이스에 들어가서 결합이 되면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형태로 매핑이 돼서 레턴트 스페이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디코더에서는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Z를 샘플링해서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해요. 기존에 학습됐던 오토 인코더에서 나오는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닌 확률 분포에 접합이 돼서 모델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 확률을 가지고 더 희귀한 데이터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도 정규 분포를 따라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 VA의 개념입니다. VA의 핵심은 결국은 이겁니다. 레턴트 스페이스 자체를 확률 분포에 매핑을 시킴으로써 더욱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게 이 VA의 특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부에 얘네가 어떻게 매핑이 돼서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고 어떤 로직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고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요,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논문 하나 그냥 다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활용하는데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이라는 애도 있습니다. 간은요,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얘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는데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가지의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제너레이터는 무엇을 하냐면요, 얘는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학습을 계속 진행합니다. 가짜인데 정말 진짜같이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얘를 생성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요, 실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를 판별하기 위해 학습을 합니다. 이걸 판별기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 구조는 어때요? 이 제너레이터가 가짜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생성기한테 실제 이미지하고 가짜 이미지를 주고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라고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면요, 처음에 생성기, 이 제너레이터, 얘가 제대로 학습이 안 돼 있을 때는요, 판별기가 진짜 이미지랑 가짜 이미지를 정확히 구별을 잘해요. 그래서 진짜 이미지 확률 뭐 90% 이런 식으로, 가짜 이미지 확률 90% 이런 식으로 확률이 정말 높게 예측을 잘합니다. 그러다가 생성기가 점점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하면요, 판별기는 이제 얘가 진짜 데이터인지 가짜 데이터인지 구분이 불가한 수준이 와요. 그러면 이제 반반 찍기 시작하겠죠.
즉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판별 확률이 0.5이면 학습을 종료하는 이런 형태의 모델이 간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간의 형태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모두 붕괴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 붕괴 현상은요, 생성자가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지 못하고 비슷한 이미지만 생성하는 현상이에요. 이 생성기가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판별기도 판별을 열심히 잘 할 거고, 생성기도 다양한 이미지를 계속 만들 텐데, 생성기가 비슷한 이미지만 계속 만들다 보니까 학습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판별 확률이 0.5이면 학습을 종료해야 되는데 학습을 종료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두 붕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간들이 등장을 해요. D시간이라든지 W간이라든지 C간 등 다양한 모델이 등장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 D시간, W간, C간 각각 하나하나가 다 논문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다 공부를 하기에는 저희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고요. 간이 이런 게 있고 모두 붕괴 현상으로 인해 발전된 간들이 지금도 간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오토엔코더에서 또 사용 가능한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노멀리 디텍션, 이상 탐지라는 분야에서도 오토엔코더가 활용이 가능해요. 어노멀리 디텍션은 뭐냐면요, 정상과 비정상 데이터를 구별해내는 문제에 대해서 오토엔코더가 좋은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요런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있어요. 이게 오토엔코더죠. 여기에 제가 양품 이미지라고 해서, 제가 TV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 TV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별을 하기 위해서 학습을 할 건데, 정상 이미지는 사실 엄청 많아요, 저한테. 근데 비정상 이미지는 저한테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클래스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비정상 이미지는 모으기도 힘드니 정상 이미지, 양품 이미지만 모아가지고 인코더 디코더에 학습을 시킵니다. 양품 이미지만을 학습을 시켜요. 가전제품, 제조업을 예로 들었지만 제조업에서 많이 쓰이고요. 혹은 암환자, 이런 거에도 쓰일 수 있겠죠. 암환자 데이터는 사실 엄청 부족하지만 정상인 데이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럼 정상인 데이터 이미지만 학습을 하면 돼요. 의료에서도 정말 많이 쓰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양품 이미지만 학습을 하고 나서요, 이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불량 이미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모델은 어때요? 양품 이미지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인코더를 통해서 디코더로 나와서 불량 이미지를 다시 생성이 되면요,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냐면요, 불량 이미지가 그대로 생성이 돼야 되는데 얘는 노이즈가 섞인 상태로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불량 이미지가 들어갔으면은 오토인코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들어왔으면 자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양품 이미지가 들어오면 양품 이미지가 들어오도록 학습이 됐지만 불량 이미지가 들어오면 불량 이미지가 나오도록 학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오토인코더 모델에서는 불량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노이즈 섞인 이미지가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면 얘는 어때요? 결국 손실함수 같은 것들, 이런 평가 지표를 측정해 보면요, 양품을 넣었을 때보다 값이 엄청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손실함수면 오차기 때문에 값이 높게 나올 거고, 정확도면 값이 엄청 낮게 나오겠죠. 이걸 보고 얘는 비정상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걸 바로 어노멀리 디텍션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오토인코더를 활용한 어노멀리 디텍션의 특징은요, 지도학습 대비 정확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양품이냐 불량이냐라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문제로 학습을 시킨 애들보다는 확실히 성능이 저하는데요. 왜? 양품만 학습을 시키고 불량은 학습을 시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요, 정상 데이터만으로도 비정상 데이터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비정상 데이터를 모으기 너무 힘들 이런 분야에서는 이 어노멀리 디텍션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DNN, CNN, RNN, 오토인코더까지 모두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딥러닝의 주요 모델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다 정립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로 더 정립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RNN 마지막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어 처리, 이건
시계열 정보이긴 하지만 자연어 처리가 RNN에서 사용하기엔 복잡하기 때문에 오토인코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전처리 부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가 끝나면 마지막 25강에서는 학습에 관련된 부분 중에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